멈춥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압 35 돌파. 위험 구간입니다. 피가 안 멈춰요. 치아 붉습니다. 포화도 85%. 한계입니다. 리듬 불안정. VT 경계입니다. 장석훈 센터장이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어떻게 하지? 박민호 선생, 당신이 해보시겠어요? 민호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이 수술을 성공시켜도 한창기 회장에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했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위험한 함정 수술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끝자락에 자리한 반지하 단칸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그 물길을 따라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있는 옹색한 살림이었어요. 박민호는 무릎을 끌어안고 얇은 이불 위에 웅크린 채 창문 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며칠 남았지? 월세 독촉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05만 원. 할 일 없이 가끔 나가는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에게는 거금이었어요. 올여름 유난히 긴 장마로 그나마도 일을 못해 벌써 여러 달 월세가 밀렸고 집주인은 이번 주 안에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박민호의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늙어 보였어요. 한때 180cm 키에 90kg이었던 몸무게는 60kg대로 줄어들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진 야윈 얼굴에는 길게 자란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온 머리카락은 오랫동안 제대로 된 이발을 하지 못한 흔적이었죠. 문득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어요. 요아레 빌라 2층에 사는 영어리모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어린 손주가 열이 많이 나는데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민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모진 가난 속에서도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픈 사람을 외면하는 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었어요. 박민호는 낡은 가방에 간단한 체온계 등을 챙겨 영어리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사실 예전에 대형 병원 의사였어요. 최근 10년간 병원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자만 때때로 마을 사람들을 돕곤 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영어리모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박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달동네 사람들에게 박민호는 등불이었어요. 병원비가 없어 아픈 채로 버텨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구원자 같은 존재였죠. 아이의 맥을 짚고 살펴보니 열감기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폐렴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어요. 약국에서 이 약들을 사서 정확히 복용시키세요. 박민호는 종이에 정확한 약품명과 용량을 적어 주었어요. 언제나 그의 처방은 정확했어요. 돈은 나중에 드려도 괜찮을까요? 영어리모의 떨리는 목소리에 박민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아이가 빨리 나아야죠. 다음 날 오후 박민호는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월세 독촉에 시달리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러 나온 길이었어요.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갈매기들이 머리 위를 날아다녔어요. 갑자기 바다 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람선이 뒤집히면서 큰 사고가 난 것 같았습니다. 박민호는 반사적으로 해변으로 달려갔어요. 유람선 한 척이 파도에 휩쓸려 기울어져 있었고 사람들이 바다에 떠다니고 있었어요. 의사 없나요? 도와주세요. 해상구조대원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어요. 박민호는 순간 망설였어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의사예요. 박민호는 현장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구조된 사람 중 한 명이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3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박민호는 즉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뇌출혈이에요. 즉시 수술해야 해요. 구조대원들이 당황했어요. 병원까지 이송하는 시간이면 이미 늦을 상황이었어요. 수술이라니요? 여기서 어떻게... 박민호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해변에 떨어진 깨진 유리병 조각, 낚시용 바늘, 플라스틱 조각들이 보였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소독용 알코올과 깨끗한 천을 구해주세요. 지금 당장요. 박민호는 해변의 폐품들을 이용해 즉석 수술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해상구조대의 조악한 구급 상자에서 최대한 활용해 수술에 필요한 장비를 세팅했습니다. 깨진 유리병을 갈아서 메스 대신 사용하고 낚시 바늘을 소독해서 봉합용으로 준비했어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작했어요. 박민호는 환자의 머리를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켰어요. 그의 손끝에서 신비로울 정도의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동서양 의학을 결합한 특이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뇌압을 낮춰야 해요. 박민호는 경혈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출혈 부위를 찾았어요. 박민호의 손이 환자의 머리 위를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투시하듯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모습에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때쯤 도착한 앰뷸런스에 그녀가 안전하게 이송되자 해변에 모인 사람들이 기적이라며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촬영한 수술 영상이 해운대 해변의 기적, 폐품으로 뇌수술을 성공시킨 신비의 의사라는 제목으로 실시간으로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름이 뭐냐, 어느 병원에서 일하냐, 며 민호에 대한 호기심으로 술렁였고 박민호는 모든 관심을 뒤로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민호가 달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의 앞을 막았어요. 차에서 내린 것은 정장을 입은 노년의 남성이었어요. 선생님이 우리 딸을 살려주신 분이시군요. 남성의 목소리는 중후하면서도 권위가 느껴졌어요. 해양물류그룹 한창기 회장입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이십니다. 박민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창기, 그는 신세기 병원을 소유한 해양물류그룹의 회장이며 10년 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창기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박민호는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말하곤 집으로 돌아왔지만 사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박민호는 반지하 방에서 10년 전을 떠올렸어요. 자신이 김태환이었던 시절을 말이에요. 당시 그는 부산 신세기 병원에 촉망받는 신경외과 전문의였어요. 실력도 뛰어났고 미래도 밝았어요. 그런데 한창기 회장 부인의 뇌종양 수술을 맡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수술 후 부인의 갑작스럽게 뇌압 상승으로 결국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의 실세였던 장석훈 부원장과 정현수 이사가 강력히 신약 사용을 권고했지만 담당이었던 김태환은 증명되지 않은 약을 사용할 수 없다며 버티던 와중에 결국 환자는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집도이였던 김태환에게 돌아갔어요. 사망 원인이 불분명했지만 병원 측에서는 김태환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김태환은 죽었어.
박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10년간의 궁핍한 생활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살이 빠지고 수염이 자라고 머리가 길어진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김태환과는 전혀 달랐어요. 다음 날 한창기 회장의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회장님께서 선생님께 꼭 보답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신세기병원에서 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민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신세기병원. 자신을 배신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박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10년 전 사건의 진상을 파헤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부산 마린시티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박민호는 신세기병원 앞에 서서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50층 높이의 유리벽이 일출과 함께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죠. 10년 전 김태환으로 이곳에 있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20kg 넘게 빠진 체중, 수염으로 덮인 얼굴, 긴 머리카락까지. 거울 속 자신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정말 아무도 못 알아볼까?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느껴지는 그 특유의 분위기 말이에요. 리셉션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15층 신경외과 센터에서 장석훈 센터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안내했어요. 장석훈 센터장이라는 말에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장석훈 센터장. 10년 전 자신을 모함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어요. 문이 열리자 신경외과 센터라는 금색 간판이 보였고 그 화려한 간판 아래 장석훈 센터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장석훈 센터장은 전보다 체중이 늘었고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세련되고 깔끔한 모습은 여전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인사를 건넨 장석훈 센터장은 민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력이 좀 특이하시네요. 10년간 외국에서만 계셨다고. 네.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의료 봉사 활동을 했어요. 민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완벽하게 준비해둔 신분이었거든요. 장석훈 센터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일을 하셨네요. 한창기 회장님께 전달은 받았습니다. 며칠 전 해운대 유람선 사고에서 큰 활약을 하셨다고. 해운대 유람선 사고는 최근 부산 의료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사건이었죠. 특히 정체불명의 의사가 폐품으로 즉석 수술 도구를 만들어 기적적인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의사들의 관심사였어요. 정말 대단한 실력이시군요. 그런 상황에서 개두수를 해내시다니. 장석훈 센터장의 목소리에 질투가 섞여 있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민호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장석훈 센터장은 민호를 안내하며 병원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1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죠. 최첨단 의료 장비들과 넓은 병실,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까지. 여기가 신경외과 중환자실이에요. 장석훈 센터장이 유리문 너머를 가리켰어요. 그 안에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권지영 수간호사예요. 우리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간호사 중 한 명이죠. 민호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권지영. 10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지영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민호와 눈이 마주쳤죠. 하지만 지영의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자신을 못 알아보는 권지영의 눈빛에 민호는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죠.
장석훈 센터장이 지영에게 새로운 전임의 박민호 선생을 소개하자 간호사 지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10년 전과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미소였어요. 민호는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현수 이사였어요. 10년 전 사건의 또 다른 공범이었죠. 새로운 분이시네요. 정현수 이사가 다가오며 말했어요. 정현수 이사 또한 완전히 달라진 박민호의 모습에 김태환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장석훈 센터장이 박민호를 새로운 신경외과 전임의로 소개했어요. 정현수 이사가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오셨나요? 정현수 이사가 뭔가 취조하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민호가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질문받기 싫다는 뜻이었죠. 정현수 이사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병원에 온 걸 환영해요.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민호는 정현수 이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병원을 한 바퀴 돌고선 장석훈 센터장이 민호를 자신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비서가 들어와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민호는 커피잔을 들면서 장석훈 센터장을 관찰했어요. 10년 전과 비교해 확실히 나이가 들어 보였지만 여전히 권위적인 분위기는 그대로였죠. 장석훈 센터장이 병원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신경외과는 현재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이고 연간 수술 건수만 3천 건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감탄하는 척했죠. 10년 전에 의료사고가 하나 있어서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떤 사고인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해양물류그룹 한창기 회장의 부인 수술이었는데 담당 의사가 실수를 했어요. 장석훈 센터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의사는 어떻게 됐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태환이라는 젊은 의사였는데 사건 이후에 실종됐어요. 다들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장석훈 센터장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모르는 사람 이야기하듯이 말이에요. 민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 일로 우리 병원이 한동안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 괜찮아졌습니다. 장석훈 센터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장석훈 센터장은 오늘부터 12층에 있는 전임의실을 배정해 주겠다며 열쇠를 건네주었어요.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다고 예의를 차려서 말했죠. 12층 전임의실은 정말 깔끔했어요. 책상, 의자, 책장까지 모든 게 새 것 같았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 규정집, 의료진 명단, 환자 차트 양식 등등. 그 중에서 민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신약 임상시험 현황이라는 제목의 파일이었어요. 민호가 파일을 열어보니 10년 전 자신이 수술했던 한창기 회장 부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의아해하며 민호는 파일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한창기 회장에게 투여됐던 신약에 대한 기록들이었어요. 부작용 보고서, 임상시험 데이터, 그리고 은밀한 금전거래 내역까지 있었죠. 민호는 이런 민감한 자료가 여기 왜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가 재빨리 파일을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권지영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내일부터 함께 근무하게 될 텐데 미리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병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지영의 말에 민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10년 전에 이 병원에서 큰 의료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김태환 선생님 사건 말씀이신가요? 네. 그 사건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지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김태환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열정적이고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분이셨어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죠. 지영의 눈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어요. 사고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실종되셨어요.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몰라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혹시 살아계실까요? 민호의 질문에 간호사 지영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살아계시다면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요. 민호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영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늦은 밤 박민호는 병원 지하 기록 보관실에 혼자 있었어요.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10년 전 의료 기록들이 쌓인 선반 앞에 서 있었죠. 보안팀 직원에게 업무 적응을 위해 찾아볼 자료가 있다고 하고는 마스터 키를 빌려서 들어왔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지난 10년간 봉인되었던 진실의 조각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거든요. 두꺼운 파일을 펼치자 한창기 회장 부인의 수술 기록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몇 장의 기록이 빠져 있었죠. 수술 후 약물 투여 기록이 없어.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파일 사이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어요. BN2347 수술 후 2일째 오후 2시 30분 투여 2014년 3월 15일 민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었어요. 한창기 회장 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실험용 신약의 코드명이었죠. 드디어 찾았다. 재빨리 메모를 주머니에 넣고 파일을 정리했어요. 며칠 후 민호는 병원 근처의 허름한 카페에서 홀로 앉아 있었어요. 발견한 메모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BN2347 수술 후 2일째 오후 2시 30분 투여 2014년 3월 15일 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BN2347에 대한 정보를 찾아봤지만 공개된 자료는 거의 없었어요. 다만 장석훈 센터장이 그 당시 어떤 바이오 벤처와 손잡고 있었다는 온라인 기사 몇 개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몇몇 바이오 벤처들이 까다로운 해외 임상실험 대신에 국내에서 암암리에 임상실험을 진행 중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럼 한창기 회장 부인이 실험 대상이었던 거야. 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의 움직임이 발각된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민호는 해운대 신세기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부산 밤바다를 감상했습니다. 김태환 일대 가끔 오던 곳이었죠. 그리고 권지영 간호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영 씨, 혹시 10년 전 한창기 회장 부인 수술 사건 말이에요. 뭔가 더 기억나는 건 없나요? 지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사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회복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돼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병원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김태환 선생님 책임으로 몰고 갔었죠. 그리고 서둘러 덮어버렸으니까요. 지영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그 당시에 그 회장 사모님 담당 간호사님이 김태환 선생님이 억울할 거라는 얘기를 얼핏 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그냥 별 뜻 없다고 하셨죠. 그 담당 간호사가 누구죠? 수간호사 이미영 선생님이요. 다음 날 점심시간 민호는 수간호사 이미영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한창기 회장 부인 사건에 대해 묻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생님, 10년 전 한창기 회장 부인 회복실 담당하셨죠? 그건 왜? 민호는 자신이 의무기록실에서 발견한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그때 이상한 일 없었나요? 이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여기서 말할 수 없다며 밖에서 만나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저녁 8시 해운대역 근처의 어느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수간호가 이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술은 완벽했어요. 김태환 선생님이 정말 훌륭하게 해주셨거든요. 회장 부인도 회복이 순조로웠고요. 그런데 뭐가 이상했나요? 수술 후 2일째 밤이었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수간호사 이미영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장석훈 교수님이 혼자 회복실에 오셨어요. 늦은 시간인데 오셨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방을 나와서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회장 부인께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하시는 걸 봤어요. 민호의 심장이 뛰었어요. 혹시 어떤 약물인지 봤나요? 저도 너무 이상해서 장 교수가 나간 뒤에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그런데 빈 약통과 주사기를 발견했는데 아무 라벨이 없었어요. 비엔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아마 비엔이 347이었을 거예요. 그리곤 몇 시간 후에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아무 전조 증상도 없이. 이미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럼 김태환 선생님은 정말 억울했던 거네요. 네, 정말 억울한 일이죠. 완벽한 수술을 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모른 채 수술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으니까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는 사이 김태환 선생님은 실종되어 버렸고 더군다나 누가 믿겠어요? 장석훈 교수는 이 병원의 실세였고 저는 그냥 평범한 간호사일 뿐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이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저도 늘 마음의 짐이었어요. 누군가 물꼬를 터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그 쪽지를 보여주셨을 때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도와주실 건가요? 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순간 커피숍 문이 열고 정현수 이사가 들어왔죠. 그의 얼굴은 차가웠어요. 정현수 이사를 보자 수간호사 이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현수 이사는 거짓으로 반가운 척 인사를 하며 그들 앞에 앉았어요. 위압적인 분위기를 만들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냐며 캐물었습니다. 수간호사 이미영은 정현수 이사를 보자 온몸이 긴장되면서 땀이 나서 별일 아니라며 얼버무렸고 민호는 병원 업무 이야기라며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현수 이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특히 오래된 얘기는 더욱 조심해야죠. 안 그런가요? 박민호 선생님? 민호와 정현수 이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전기가 오가는 듯한 긴장감이 흘렸죠. 그 자리에서 이미영은 앞으로의 위험을 직감했습니다. 민호는 괜찮을 거라고 이미영을 다독였지만 마음이 편치 않은 건 마찬가지였어요. 정현수 이사가 이 자리에 온 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현수 이사와 장석훈 센터장이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의 책상 위에는 비엔이 347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뇌종양 치료제 개발 중 부작용으로
임상시험이 중단된 약물이었어요. 심장마비와 급성 쇼크 위험이 있다고 나와 있었죠.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한창기 회장 부인은 장석훈 센터장과 정현수 이사사의 불법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증언해줄 결정적인 증인도 확보했고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민호 선생님이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무슨 뜻이죠?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위험도 기다리고 있었죠.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들이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 5시 부산 신세기병원 VIP층 센터장실에서 장석훈 센터장이 책상에 깔린 서류들을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굳어져 있었죠. 박민호, 아니, 김태환, 10년 전 사라진 의사의 이름을 중얼거리며 장석훈 센터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한 달간 수집한 자료들이 모두 한 가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문이 열리며 정현수 이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 역시 심각했죠. 형님, 확실해졌습니다. 박민호가 바로 김태환이에요. 정현수 이사가 태블릿을 켜며 화면을 보여줬어요. 수술 장면을 분석한 영상이었죠. 수술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개두술 시 절개 패턴과 경혈 자극법을 결합하는 독특한 기법이 김태환만의 특징이었다고 강조했어요. 장석훈 센터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10년 전 자신들이 매장했다고 생각했던 유령이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간에 박민호가 신분을 속여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현수 이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서류를 꺼내며 수간호사 이미영이 움직이고 있으며 벌써 박민호와 만나는 장면을 자신이 목격했다고 했어요. 10년 전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수간호사 이미영이 입을 열면 모든 게 끝이었거든요. 다음 날 해운대역 근처의 그 카페에서 민호와 수간호사 이미영이 다시 마주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이미영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공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간호사 이미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태환 선생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수간호사 이미영의 목소리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민호가 따뜻하게 위로했지만 수간호사 이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때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며 자책하는 그녀에게 민호는 당신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 이미영의 불안한 표정은 가라앉지 않았죠. 선생님, 장석훈 센터장이 이미 눈치챈 것 같아요. 병원에서 자신의 동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에 민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계획보다 빠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거든요. 수간호사 이미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추가로 복사해둔 것이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민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민호는 USB를 받아들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신세기병원 신경외과 의국에서 지영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의학 학술지가 들려 있었죠.
민호가 오자 지영은 학술지를 펼치며 경혈 자극법을 이용한 뇌압 조절 기법에 대한 논문이 정말 흥미롭다고 말했어요.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논문은 10년 전 김태환이 발표했던 것이었거든요. 예전에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애써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지영이 민호의 수술 방식과 너무 비슷하다며 신기해하자 민호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둘러댔어요. 논문 저자가 김태환이라는 의사예요. 한창기 부인 수술을 집도했던. 아, 그런가요? 민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아직은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녁 7시 해운대 마린시티. 한창기 회장의 개인 병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장석훈 센터장과 정현수 이사가 회장 앞에 서 있었죠. 장석훈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박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원 보안상 새로운 의료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어요. 회장이 무심히 알아서 하라고 답했지만 장석훈 센터장의 속마음은 전혀 달랐어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장석훈 센터장과 정현수 이사가 나누는 대화는 음침했어요. 아, 어떤 방법이 좋을까? 새로운 의료사고를 만드는 거야. 박민호 아니. 김태환이 직접 집도하는 수술에서 환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며 정현수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자. 밤 9시 달동네 반지하방 근처 노인정에서 민호가 동네 할머니들을 위해 쪽지에 약 이름과 성분명을 적고 있었어요. 할머니, 약국 가서 이거 보여주시고 이대로 달라고 하세요. 비록 신세기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곳 사람들을 잊을 수는 없었거든요. 할머니들이 어떻게 그 큰 병원에서 일하냐며 신기해했습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간호사 이미영으로부터 온 급한 문자였죠. 내일 아침 한창기 회장의 수술이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며 조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석훈 센터장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 신세기 병원이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한창기 회장의 갑작스러운 수술 소식이 병원 전체에 퍼졌거든요. 수술실 복도에서 민호는 지영과 마주쳤어요. 한창기 회장, 방금 전에 뇌압이 갑자기 상승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지영의 말에 민호의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가 집도하는지 묻자 장석훈 센터장이 직접 하며 민호도 참여하라고 했다는 답변에 민호의 등에 차가운 땀이 흘렀어요. 이건 분명 함정이었거든요. 수술실 앞에서 장석훈 센터장이 수술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기묘한 미소가 떠 있었죠. 박민호 선생. 오늘이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군요. 센터장의 말투에는 위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수술이 시작되자마자 민호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한창기 회장의 뇌압이 이상한 패턴을 그리며 계속 상승하고 있었어요. 혈압도 오릅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내압 35 돌파. 위험 구간입니다. 피가 안 멈춰요. 치아 붉습니다. 포화도 85%. 한계입니다. 리듬 불안정. VT 경계입니다.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석훈 센터장이 일부러 당황한 척하며 말했어요. 이런. 어떻게 하지? 박민호 선생. 당신이 해보시겠어요? 민호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이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치밀한 계획이었거든요. 수술을 성공시켜도 한창기 회장에게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았고 실패하면 자신의 책임인 불리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했어요. 의사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거든요. 제가 하겠습니다. 민호가 수술 기구를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수술실 밖에서 정현수 의사가 은밀하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죠. 민호의 손이 환자의 머리에 닿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치 마법처럼 뇌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출혈도 멈췄거든요. 장석훈 센터장은 당황했습니다.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수술실 밖에서 지켜보던 권지영 간호사의 눈이 커졌어요. 민호의 수술 실력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장석훈 센터장과 정현수 의사가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거든요. 정현수가 이제 어떻게 할지 묻자 장석훈 센터장은 계획을 바꿔야겠다며 더 직접적인 방법을 쓰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정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온 연락이었죠. 수간호사 이미영을 확보했습니다. 정현수 이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한편 수술실에서 나온 민호는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오늘의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거든요. 장석훈 센터장이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알아챈 것 같았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수간호사 이미영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없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스쳤죠. 그때 권지영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민호의 수술이 정말 대단했다며 칭찬하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지영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민호가 사실을 말하려는 순간 병원 내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박민호 선생님, 응급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민호와 지영이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상황이었죠. 응급실 침대에 수간호사 이미영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처참하게 부어 있었거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담당 의사가 교통사고라며 새벽에 병원으로 오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했지만 민호는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수간호사 이미영의 손에 작은 종이가 쥐어져 있었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몇 글자가 적혀 있었죠. 조심하라며 모든 게 함정이라는 메시지였어요. 민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모든 걸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영이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박민호 선생님, 아니, 태환 씨. 민호가 깜짝 놀라며 지영을 바라봤어요. 다 알고 있어요. 처음 인사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태환 씨가 원치 않는 것 같아서 모르는 채 했어요. 태환 씨가 첫 출근한 날 전임의실 서랍에 신약 임상시험 현황 파일을 가져다 둔 것도 저예요. 태환 씨가 말하기 전까진 모른 채 하려고 했지만 이미영 선생님까지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저도 발벗고 나서야겠어요. 지영의 눈빛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부산 앞바다가 너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세기 병원 이사회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창기 회장이 수술에서 깨어나 직접 소집한 긴급회의였어요. 장석훈 센터장과 정현수 이사, 그리고 민호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었죠. 회장 옆에는 민호가 구해준 딸 한수진 상무가 서 있었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제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수진이 화면을 프로젝터에 띄우자 BN2347 신약 개발 과정이 나타났어요. 10년 전 바이오젠텍이라는 신생제약회사가 뇌종양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FDA 임상시험에서 치명적 부작용으로 퇴짜를 맞았죠. 정현수 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수진이 계속 설명했어요. 정현수 이사님은 당시 이 회사에 50억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하자 장석훈 교수와 손을 잡고 우리 병원에서 몰래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장석훈 센터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수진이 다음 파일을 열자 은행 거래 내역과 비밀 계약서가 화면에 가득 찼죠. 근거요? 여기 정이사님 계좌에서 바이오젠텍으로 출금한 50억, 그리고 회수한 20억, 10억, 30억. 여전히 바이오젠텍과 거래 중입니다. 신약 임상 성공 시 추가 보너스 약속까지 있더군요. 회장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실험용 쥐로 만든 거요. 뿐만 아니라 당시 뇌질환 환자들이 갑작스런 뇌압 상승으로 사망한 케이스가 여러 건 있었던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수진 상무가 음성 파일을 재생했어요. 수간호사 이미영이 사고 직전 남긴 증언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장석훈 교수가 직접 BN2-347을 투여하는 걸 봤습니다. 이번엔 한수진 상무가 박민호를 보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박민호 선생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중인 박민호 선생님은 아직 귀국을 안 하셨더라고요. 수진이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확인 결과 당신은 10년 전 어머니 수술을 집도했던 김태환 선생님 맞으시죠?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10년 전 수술이 성공적이었으며 신약 부작용으로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선생님의 신병이 위험하다는 것까지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선생님을 보호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낯선 번호로 온 경고 전화요. 민호의 눈이 커졌어요. 그 음성이 떠올랐죠.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라고 했던 네. 제 비서 강민수였어요. 선생님이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시길 바랬어요. 회장이 민호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십니다. 저희 집사람의 이어 딸까지, 그리고 지금은 저까지 살려주셨으니.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장석훈, 정현수, 업무상과실치사, 증거인멸, 살인미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석훈 센터장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오해십니다. 분명히 수술 부작용으로. 하지만 회장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10년 동안 당신들이 만든 거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시오? 사람 목숨을 실험용으로 쓰다니. 민호의 붕괴에 정현수 이사가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곧 죽을 목숨들인데 의학 발전에 기여하면 좋잖아.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정당화했습니다. 3개월 후 신세기 병원 신경외과 센터장실 문패가 새로 걸려 있었어요. 김태환 센터장이라는 금빛 글자가 햇살에 반짝였죠. 태환이 넓은 창가에 서서 부산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멀리 달동네가 보였어요. 이제 그곳에는 새로 지어진 무료 진료소가 있었죠. 잘 회복한 수간호사 이미영 선생님, 약혼자 권지영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도 자주 방문해서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곤 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간호사 권지영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죠. 태환과 지영의 청첩장이었어요. 10년을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태환이 지영을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은 창밖의 바다를 함께 바라봤어요. 해운대 바다가 오후 햇살에 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10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럼 오늘도 계신 곳에서 즐거운 날 되세요.